예, 안녕하십니까. 저 남곤성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얘기할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이 도움으로 알아내는 생명의 신비, 단백질 구조 예측과 단백질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단백질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단백질 구조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단백질 구조 예측과 인공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디자인과 인공지능, 이 크게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왜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한다는 것은 단백질이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의 부품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의 부품의 정확한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은 대개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작용하는데, 좀 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고 약이 어떻게 단백질에 결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기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부품을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이 부품들이 어떻게 생겼고 다른 부품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생명이 가장 기본적인 부품인 단백질의 기능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단백질의 구조를 알 수 있을까요? 단백질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적인 방법이 있고요. 실험적인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동안 단백질 구조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던 X선 결정학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저온 전자 현미경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를 푸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결정학은 X선 결정학은 단백질을 일단 결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강한 X선을 쪼아서 나오는 X선 회절 패턴을 해석하여 원자 수준의 단백질 구조를 보는 방법이고, 저온 전자 현미경법은 단백질 용액을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단백질이 이미지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이를 통해서 3차원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법인 계산적인 방법은 단백질 구조 예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자가 어떻게 보면 각을 잡고 도열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NaCl, 즉 소금 결정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원자가 바둑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여 결정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정은 분자가 3차원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반복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구조를 하는데 왜 결정화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흔히 생물의 세포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 등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백질이 결정에 X선을 쏘면 나오는 신호가 증폭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유추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정을 포항 방사광 가속기 등에서 있는 아주 강력한 X선을 쏘아서 나오는 회절 패턴을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점 같은 이런 점으로 나타나는 회절 패턴에 있는 정보를 해석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점과 위치의 강도는 단백질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결정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체 고분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서 정렬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단백질들은
결정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결정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엑스설 회절 패턴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얻는 것은 이전부터 매우 어려운 과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방법들이 그동안 모색되어 왔습니다. 가령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단백질을 결정화하는 시도, 그리고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단백질을 결정하는 시도, 단백질을 조합해서 결정화를 하는 시도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많은 단백질이 구조를 풀어왔습니다만, 대부분의 단백질은 결정화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화가 되지 않으면 단백질 구조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보다 단백질 구조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조금 알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약 한 10년 이내 저온 전자 현미경법이라는 방법이 등장하여 단백질이 결정화가 없어도 단백질이 구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온 전자 현미경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화되지 않는 단백질의 경우에 굳이 이것을 도열하여 결정을 만들지 않고 그냥 위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을 물리적으로 줄을 세울 수 없다면 사진 속의 단백질 입자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배열해가지고 일종의 구조를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단백질 입자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그 형태별로 분류하고 평균을 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각각의 위치에서, 각도에서 바라본 형태로 재구성하여 3차원 구조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방법으로 고해상도 단백질 구조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될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기술이 발전에 의해 가지고 전자현미경에 의한 고해상도 단백질의 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여 년이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저온 전자현미경법에 의한 고해상도 단백질 구조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크라이오 EM 레볼루션, 즉 저온 전자현미경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구조의 결정은 여전히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사진은 실험적인 단백질 구조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백질 구조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여기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구조 결정이 어려운 관계로, 반면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서열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 결정 기술 발전으로 어마어마하게 아미노산 서열 정보는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정보와 아미노산 서열 정보 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격차가 나타났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단백질이 아미노산 서열의 개수는 전 생물을 통해서 약 한 2억 4천 개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실험적으로 구조를 얻은 단백질의 개수는 약 2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현재까지 아미노산 서열이 알려진 단백질이 0.08%만 실험적인 구조가 알려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런 정보의 비대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짓는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단백질이 구조를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196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아미노산이 글자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텍스트 안에 어떻게 보면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내재되어 있는 셈인데요. 그 얘기는 아미노산이 이런 배열 순서를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196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백질의 구조 예측은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아미노산이 서열을 가지고 이것 중에서 가장 연력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인 단백질이 3차원적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백질이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단백질이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방법은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곧 깨달은 것은 단백질이 접힐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태의 단백질이 접힐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은 사실 현재의 컴퓨터가 발달한 현재로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됐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됐습니다. 반면에 많은 수의 경우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빠르게 계산한다면 에너지 상태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약 물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보려고 약 한 1960년부터 80년까지 약 20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열만을 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계에는 아미노산 서열이 알려진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고 이미 구조가 실험적으로 알려진 단백질과 비슷한 단백질도 있었습니다. 만약 서열이 비슷한 단백질이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고 예측하면 구조를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동 구조 예측, 즉 기존에 알려진 단백질 구조를 컨닝하여 아직 서열이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가 관심 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 단백질로서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 단백질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단백질이 없으면 예측도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장에서 컨닝을 하려고 해도 정답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컨닝을 하고 싶어도 컨닝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열이 유사한 단백질이 있어도 유사도가 낮으면 정확한 구조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30% 아미노산 서열로 30% 이상의 아미노산이 같아야 어느 정도는 구조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어느 정도 비슷한 단백질이라도 서열이 비슷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백질 구조 예측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세계 난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백질 구조 예측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구조 예측 방법을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자는 Critical Assessment of Structure Prediction, CASP라는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994년부터 시작한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로서 2년 간격으로 구조생물학자 및 계산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적으로 풀린 구조지만 아직 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단백질 서열을 예측해서 어떤 방법이 좀 더 예측을 잘하는지를 알아보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2년 간격을 했지만 2008년까지 그 발전의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 2010년경부터 단백질 구조 분야에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파구의 하나는 단백질 구조의 진화 정보 속에 구조 정보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단백질이 서열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것은 DNA 시퀀싱이 보편화됨으로써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등장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생물들이 단백질 서열 정보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것은 비슷한 생물의 단백질 진화 정보 내에 3차원 구조의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코에볼루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인데 비슷한 단백질이 두 개의 단백질 쌍소 중에서 여러 생물에서 항상 진화하는 패턴이 항상 따라다니는 두 개의 아미노산은 아마
이 두 단백질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부위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쪽의 아미노산과 다른 쪽이 파란색의 아미노산과 노란색의 아미노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 어떤 생물에서 이것이 아미노산이 다른 걸로 바뀌면 이것과 상호작용하는 위치 다른 아미노산 역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이 아미노산 서열을 살펴보면 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진화 정보를 통해서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아미노산 쌍을 알아내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가정인 것을 제약 조건 하에 단백질 구조를 계산을 해보니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열린 카스프 12부터는 대부분의 연구팀이 단백질이 진화 정보를 구조 예측에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구조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험에 의한 방법에 비해서는 좀 오차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구조 예측에 응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구축된 모델을 이용해서 모르는 사실을 예측 가능하다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용액이 단백질의 농도를 재기 위해서 농도를 아는 단백질이 흡광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단백질 농도와 서로 1차 직선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흡광도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일종의 모델을 예측을 하고 그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 기계학습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인공지능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는 선형회귀를 볼 수 있는데 대개 키는 체중과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키와 체중은 어떠한 선형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떠한 1차 직선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키를 아는 것만으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중을 가지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의 뉴런의 구조에 착안된 뉴럴 네트워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복잡한 우리 현상을 피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결과를 아는 데이터, 가령 단백질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서열과 실험적으로 결정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델을 훈련할 데이터와 이것을 검증할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지에 사용하는 그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학습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 서열과 이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구조를 가진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조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구조 예측은 어떨까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단백질 구조가 약 20만 개 정도 밝혀졌고 서열은 2억 4천만 개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학 데이터는 실험 재현성이나 오차 등이 있지만 단백질 구조나 단백질 서열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계 학습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그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미노산 순서를 입력받아 3차원 구조를 출력하는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모델을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딥마인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딥마인드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꺾은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딥마인드가 알파고 이후에 시도한 것은 세기 문제라고 생각되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는 약 2018년에 최초의 단백질 구조의 예측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단백질 구조 예측 시도는 기존에 알려진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에 알려진 진화 정보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다만 여기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인공지능 방법, 즉 영상인식에 사용되는 그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등과 같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단백질 진화 정보로부터 서로 접하는 아미노산의 거리와 각을 추출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물리 기반의 계산을 통해서 좀 단백질 구조를 계산한 그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급격히 다른 아이디어를 쓰지 않았음에도 알파폴드는 그동안에 그 다른 연구 그룹에 비해서 우월한 정확도의 구조 예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측 성능은 아직까지 실험으로 알려진 구조에 비해서 비견할 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20년에 딥마인드는 또 새로운 버전의 알파폴드를 출시해서 카스프 14에 출전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알파폴드 2는 다른 경쟁 그룹과의 예측 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정확한 예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정확도는 거의 실험으로 결정된 구조에 거의 근접하는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초록색이 구조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 푼 구조이고 보라색이 알파폴드의 구조인데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등을 차지한 그런 그룹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구조 예측을 볼 수 있는데 그 노란색으로 된 구조 예측이 아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조 예측은 단순히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느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알파폴드2의 구조 예측은 단백질이 아미노산 수준에서 정확한 구조를 예측한 최초의 구조 예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알파폴드2는 실험으로 푼 단백질 구조 간의 동일한 단백질 구조 간의 차이 정도와 알파폴드로 예측한 구조와 실험으로 똑같은 구조 간의 차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정확한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폴드2는 어떻게 이런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구조를 살펴보니 이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존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딥러닝 기술을 차용한 게 아니었고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해서 새롭게 딥러닝 방법론을 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알파폴드2 역시 예측하려는 단백질과 유사한 서열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것으로 예측을 시작하는데 결국은 알파폴드2 역시 진화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과정이 모두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에버포머라는 딥러닝 네트워크로서 그 트랜스포머라는 요즘 번역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가장 최신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여 네트워크보다 효율적으로 진화 정보에서 단백질 구조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는 구조 모듈이라는 구조로서 에버포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생성합니다. 즉 기존의 구조 예측 프로그램들은 그런 구조 예측 일부분에서만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했지만 알파폴드2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조를 예측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포머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 정보를 이용해서 같은 단백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의 정보를 추출하고 그리고 다른 생물 유래의 단백질 서열을 비교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열을 찾아내고 이것을 이용해서 진화 정보를 잡고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48번 반복하여 정보를 계속 리파인 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정보는 구조 모듈이라는 것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측하려는 서열 정보와 에보포머에서 찾은 아미노산 간이 상호작용 정보를 이용하여 이것을 원자의 XYZ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아미노산의 구조를 삼각형으로 간주하고 이것의 회전과 이동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단백질이 원자의 XYZ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 단백질 구조 예측은 예측이 한 번만 이루어져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알파폴드는 반복적인 예측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정확도가 있는 구조를 예측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폴드의 구조 예측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 진화 정보가 풍부한 단백질은 반복 초반부터 매우 정확한 구조가 예측됩니다만 구조가 복잡한 단백질은 반복을 계속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단백질이 구조가 예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조 예측을 반복하는 것은 알파폴드가 기존이 그 방법론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폴드의 구조 예측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알파폴드는 두 가지 수치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구조 예측이 정확한지를 하는 PLDDT라는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구조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것은 대개 단백질 자체가 확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PLDDT 값이 90 정도가 되는 것은 알파폴드가 구조 예측에 매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수치가 낮아질수록 신뢰성이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자체는 단백질 자체가 완전히 고정된 3차원 구조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두 아미노산 사이 위치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이것은 크게 두 덩이로 나눠진 단백질이 서로 위치 간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크게 두 덩이로 있는 단백질에서 각각의 덩이 안에의 그 아미노산 간이 신뢰성은 매우 높지만 큰 두 덩이의 단백질 사이에는 신뢰성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이 두 덩이의 단백질 도메인 간의 위치는 그렇게 신뢰성이 있게 예측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파폴드는 우리가 이제 웹에서 쉽게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링크를 살펴보시면 구글이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넣으면 쉽게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복잡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누구나 간단하게 알파폴드를 웹에서 써서 구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행이 알파폴드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한계라면 많은 단백질은 구조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가령 헤모글로빈의 경우에는 산소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구조가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현재의 알파폴드는 지식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달라지는 단백질의 다양한 구조를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알파폴드는 현재까지는 단백질의 구조만 예측하고 단백질이 다른 물질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예측하지 못한다. 가령 DNA나 RNA 혹은 다른 약물과 어떻게 단백질이 결합하는지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단백질이 결합한 것을 예측하는 것은 한 가닥의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원래 실험구조 생물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실험구조 생물학으로 구조를 푸는 사람들은 이제 다 실업자가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파폴드 이후의 실험구조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구축된 모델을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험 구조 생물학이 아직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알파폴드 등이 구조 예측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단백질 복합체나 막단백질 혹은 구조가 변하는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에 어떻게 약물이 결합하는지 등등의 경우에는 아직 알파폴드가 보다 정확하게 구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실험 구조 생물학 실험을 통해 가지고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단백질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디자인과 구조 예측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단백질 디자인은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 구조 예측은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이 서열이 만들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반면 단백질 디자인은 단백질 구조로부터 이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고정 골격 디자인, 픽스드 백본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구조를 만족시키는 다른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노버 디자인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를 가진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백질 디자인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질병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여 그 기능을 억제하는 인공 단백질을 만드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인공 단백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체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항체를 유도하는 그런 백신 등이 있지만, 이것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가령 스프레이 재질 같은 걸로 코 같은 데 살포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인공 단백질을 개발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면역 조절 물질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지만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단백질로서 암세포에 대한 면역세포의 활성을 유도하지만 불필요한 염증 반응 등을 줄인 새로운 사이토카인 등의 그런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스스로 결합하여 바이러스 크기의 인공 단백질 입자를 형성하는 인공 단백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제할 수 있는 RNA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이러스 크기의 파티클을 형성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디에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인공적인 단백질 파티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의 일부를 결합시켜 가지고 백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온이 바로 이런 식으로 최초로 디자인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인공지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전에는 물리 기반의 단백질 모델링 기법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단백질 디자인이 성공률은 단백질 구조 예측의 방법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데, 단백질 구조 예측이 성공률이 낮았기 때문에 단백질 디자인이 성공률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알파폴드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타 생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을 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써봤을 수도 있을 만한 텍스트를 이용하여 우리가 텍스트에 걸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의 기법은 어떠한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섞은 다음에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로부터 이미지를 복구하는 과정을 훈련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에 노이즈를 섞고 복구를 학습합니다. 가령 말을 타고 있는 기사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를 학습하고 초원을 달리는 토끼라는 이미지를 합성을 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학습된 이미지에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토끼라는 그런 코맨드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토끼가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게 되죠.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로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워싱턴 대학의 베이커 연구그룹에서 개발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단백질 디자인은 단백질이 구조를 형성하는 원자의 좌표에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넣은 다음에 이를 회복하는 과정을
단백질 예측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이런 노이즈로부터 단백질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펩타이드 서열을 넣고 이 펩타이드 서열을 결합을 하는 단백질을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전혀 새로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디자인한다거나 대칭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디자인, 혹은 특정한 단백질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디자인, 혹은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단백질 조각을 주변으로 단백질을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단백질 조각 주변으로 대칭 단백질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에 자연계에 없었던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약물 표적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디자인 과정인데, 이것은 어떤 단백질이 붙을 초기 위치를 주어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 단백질을 디자인한다고 원하게 되면 그 명령을 주게 되면 생성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약물 표적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이미 단백질 디자인에 의한 백신은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 디자인에 의해서 항바이러스 제제, 면역 억제 등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효소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단백질 디자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성을 가진 미생물이나 효소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아진 녹조류나 식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때 이를 위해서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단백질보다 효율이 좋거나 다른 특성이 가진 효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백질 디자인이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기능이라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인공 단백질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인공 단백질로서 가령 특정한 유전자들만을 트랜스크립션을 쳐거나 끌 수 있는 인공 전사인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면역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해서 암세포 공격을 유도하는 인공 단백질을 만드는 걸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수많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공 단백질로만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 역시 우리 가시권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크기의 인공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이것을 유전 정보를 코딩을 하는 그런 유전 정보를 넣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과연 인류가 모든 구성물을 인공적으로 성게한 인공 세균이나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런 것을 과연 해도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단백질 구조 예측과 단백질 디자인은 일종의 인공 생명 시대의 서막을 여는 핵심 기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1947년에 발명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자공학은 폭발적인 발전을 이뤄서 지금 현대 문명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든 전자기구에 들어있는 그런 칩적회로에는 수십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백질 디자인과 단백질 구조 예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서야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진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세균은 4천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고등생물은 약 2만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생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 마치 전자공학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때와 비슷한 시점이 생물학 그리고 생물공학에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기본 부품인 단백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고 뜯어고치고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앞으로의 생명공학에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고,
미래의 생명공학이 발전하는 속도는 지금이 마치 1947년 이후 전자공학이 발전하는 거 이상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